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천충일 추념식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4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호국 영령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해경 72정에 승선했던 대원들 이야기인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 사건을 취재한 KBS 정명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폐기되고만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정부 여당은 직역강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18년간 논의해온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을 벌였던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가 14,000여 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350명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며 그게 싫다면 퇴직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지방의 한 병원에선 불법 진료 행위를 기록으로 남긴 간호사를 격리실에 가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간호협회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의 대안으로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간호협회와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깊어지는 의료계 갈등 속에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셨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노총이 결국 우려하던 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를 했는데 네, 그 의견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김동병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한국노총 이지연 대변인 설명한 바를 보면은 전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의원 논의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핵심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집행부는 이후에 이 강경 진압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 막루 농성 현장으로 이동해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도 선언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 중에 하나죠.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1999년에 노사정의 탈퇴 이후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경산의 불참을 선언을 하면서 정부하고의 노동계와의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산의 측이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한국노총의 결정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다시 나서달라.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데 일단 정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 뭐 여당이 이제 공식적인 이것에 대한 논평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뭐 볼 수가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여당 내부의 기류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제 보도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도 이제 한국노총과의 관계라는 거는 뭐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가리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이 강경대응 기조였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노조 회계 문제 중에서도 보조금 문제는 사실 민주노총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네. 한국노총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문제 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함께 발을 맞춰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정책 협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노총 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왔던 건데 네. 그걸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최소한 한국노총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개혁이라는 거는 뭔가를 합의를 해야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냥 혼내주겠다, 뭐 단속, 뭐 체포, 뭐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한국노총 측의 반응도 일부 보도가 되어 있는데 김문수 위원장 교체라는 거는 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네. 그것의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태도의 전환 이런 것을 어떤 증명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 반응이어서 과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은 또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식 노조 때려잡기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강경적인 기조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노동개혁이든 뭐든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입니다. 네. 뭐 철도 노조하고 아시아나 한국 조종사 노조가 준법 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정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근데 뭐 조사는 받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한 9시 23분 정도에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갔는데요. 네. 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수사팀을 면담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뭐 협의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 만에 되돌아 나왔고 지난번에 이제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청사 로비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준비해온 A4 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이제 읽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송영길 전 대표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돈봉투라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2017년에 이른바 이제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된 사람 또는 이것을 봐준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네. 검찰은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게 아니라 저를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주가 조작 녹취록 김건희 소환 조사하라. 무고한 사람 그만 괴롭히고 송영길을 소환하라.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진행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쭉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보도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진행이 뭐 송영길 전 대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기자들한테 돌린 언론 보도 보면 뭐 12일 그러니까 지금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까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또 내일 또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상황은. 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주변에서 또 말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전직 야당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혹시 냈습니까? 뭐 입장을 냈다기보다는 이제 이 지나가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한테 온갖 것을 물어보는데 거의 뭐 평론가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또 다 대답을 하죠.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 이 문제에 네.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해서는 이게 선거에서 돈봉투 돌린 것과 같아 보이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급하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붙일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갔는데 네. 지난달 23일에 갔는데 오늘 또 이제 항의 방문을 두 번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원내 부대표들이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 청사를 함께 방문을 한 것이고요. 이 감사원 직무감찰을 수용할 것 그리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 면담에서 진행된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보안 문제라든지 또 자녀 특혜 채용 뭐 관련돼서 이제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보안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관위 쪽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답을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한 거에 대해서 이 선관위 측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러게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원장 자리 그만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것은 또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여론이 워낙 안 좋고 하니까 네. 상당히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내부에 또 갑론을박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사퇴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건 또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전원 사퇴와 관련돼서는 네. 지금 선관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면은 사실상 총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은 누가 키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이 사퇴한다거나 그런 거는 뭐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전원 사퇴는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경우에는 거치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무총장을 새로 이제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선관위의 핵심 실세 또는 핵심적인 어떤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거든요. 그렇죠. 이 사무총장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선관위원장 사퇴는 고려하는 뭐 분위기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것도 다 전원이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내부에 뭐 그런저런 얘기가 있다는 수준이어서 이 사퇴 여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오늘도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의 일부 선관위원들은 이게 한시적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직무 감찰을 수용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제 개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9일 날 선관위 회의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공식적인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습니다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 감찰을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오래된 쟁점인 것이고 그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감사원이 사실상 이제
100% 중립적이지 독립적으로는 않다. 그렇죠. 예.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일반화됐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중립성 어떻게 담보하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입장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좀 9일날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관위원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해쳐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요? 이 국회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연일 노태학 선관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감사원을 앞세운 정부 여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선관위 항의 방문한 거에 대해서도 경찰, 감사원에 이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선관위에 대한 어떤 조사는 지금 법적 권한이 없는 감사원이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자녀 경력 채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를 물어봐도 예. 감사원 직무 감찰 예. 수용해야 된다. 예. 선관위원도 사퇴해야 된다. 이 대답을 사실상 하고 있고 예. 이전 보도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목소리를 이만큼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히는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우럭에서 후쿠시마 이제 원전 1에서 4호기 앞에 있는 이제 앞바다에서 잡힌 이제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 그러니까 1kg당 100베크렐에 180배인 1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이 됐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도쿄전력에서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지 방류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오염수와도 관계없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지하수와 이 노심이 접촉을 했든 어떤 상황이든 뭔가 방사성 물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자연 상태에서도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슘은 핵종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알프스로 핵종을 다 걸러냈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그 알프스로 지금 거르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방류수는 방류가 안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알프스의 애초에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네.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이미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든 지금 이제 그 원자로 있는 데에서 뭔가 지하수가 접촉이 됐든 아니면 바닷물하고 접촉이 됐든 뭔가의 접촉을 통해서 세슘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이제 노심이 담겨 있는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 네. 바닥이 뚫려 있는 것으로 로봇이 들어갔더니 관측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게 뚫린 게 실제로 원전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지하수로 접촉을 했는지 등은 확인이 안 됐지만 도쿄전력은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유출이 안 됐을 걸로 추정된다고 지금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우럭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쿄전력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습니다. 네. 도쿄전력이 그물을 설치해서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대책이라고. 이게 대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혹시 이 소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오늘 이제 당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당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설치해놓고 위원장을 성일종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폐쇄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지하 유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세슘이 검출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이 물고기들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우라늄 채굴 폐수라든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 문제, 중국 원전에서도 이제 삼중수소 배출되니까 왜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이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반론을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얘기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하고 중국에서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게 나서 거기도 이제 오염수를 이런 식으로 방류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사고가 안 났더라도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 관측이 되고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도 문제 제기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 제기 안 하니까 일본에도 문제 제기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그동안에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본 도쿄전력을 보도하고 있으니까. 도쿄전력을 무조건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도쿄전력이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숨기기만 하니까 심지어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에다가 아예 상황실을 차려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사람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한 일이다.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추가로 물어보겠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냐, 사과를 하는 것이냐, 또는 뭐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냐. 근데 이런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무한 책임인데 요즘에 정치권에서 무한 책임을 얘기를 하면은 그 무한 책임에 해당하는 얘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남고 이후 상황은 책임을 실제로 진 사례가 제 기억에는 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그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문제 삼고 또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 이런 방침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권칠승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천안함 함장 비하 발언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천안함 생존 장병 중에 한 사람인 전준영 씨가 직접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전준영 씨가 나와서 밝힌 이 좀 설명을 한 바를 보면은 네. 오늘 권칠승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천안함 전 함장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알겠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준영 씨가.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보도를 보면은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빠르면 내일 이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후속 조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 공식 입장도 북한에 의한 피격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구심을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오히려 이전까지 어떤 진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만들지 않도록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정치인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가 현충일이었지만 차가운 바닷속에서 4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1980년 해경 경비정 7위정에 승선했던 대원들 얘기인데요. 이들이 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 있어야 하는 건지 이 사건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는 정명구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980년 해경 경비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신군부 시절이었는데요. 1980년 1월 23일 새벽 그 당시 내무부 속초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인 72정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역시 해경 소속인 200톤급
207함과 충돌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 항해 중이던 207함이 이 경계 근무하면서 정박 중이던 72정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고로 72정이 침몰하면서 경찰관 9명과 전경 8명, 이렇게 해경대원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당시 새벽 시간대여서 이 침몰한 선체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 지금도 전원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당시 언론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7명이나 실종된 대형 사고였지만 이 신문은 물론 방송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72정 침몰 사고는 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까지 장악했던 군부가 이 경비정 침몰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린 걸로 보입니다. 이 실제 당시 지역에 있던 기자를 저희 취재팀이 만나봤는데요. 네. 당시 침몰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 지침 등의 이유로 당시 기사화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또 사고 자체도 굉장히 서둘러서 마무리됐습니다. 72정 침몰 이후 일주일도 안 돼서 연결식이 치러졌는데요. 당시 17명이 여전히 전원 실종된 상태였고 수색 작업도 끝나지 않았지만 시신 없는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12.12 군사 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전단 신군부가 결국 언론 통제를 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뭔지 이건 알고 있었어요? 거의 모르셨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뭐 72정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어떻게 침몰했는지 등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계기관에서 마치 72정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네. 이 별다른 항의는커녕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유족들을 감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당시 전국에서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이 강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예. 당시 해경과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 유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계속 감시했다고 합니다. 네. 실종자 가족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숙소도 따로따로 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 경찰관이 집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족들의 반발 같은 이런 집단 행동을 차단한 것 같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게 1980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네. 세월호를 인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이 사건은 이때 그 72정은 왜 그러면은 인양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네. KBS가 그 사건의 어떤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이게 처음으로 KBS 보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저희가 그때 당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예. 이 경비함 충돌 사고 발생 보고라는 문서입니다. 이 그때까지 한 38년 동안 비공개 문서로 남아 있었고요. 예. 그 1980년 당시 72정의 사고 일시와 침몰 좌표, 수심 등이 나와 있었고요. 이 경비 업무 중이던 두 선박이 이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 속에 충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톤급 207함이 가해 선박으로 이 침몰한 72정이 피해 선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72정 유족들에게는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히려 가해자인 줄 알고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았는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하시는 유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2정이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207함이 와가지고 받아서 네. 그래서 침몰을 했던 건데 유족들한테 그동안에 설명하기로는 72정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일종의 이제 죄책감 같은 거를 갖고 살아왔는데 KBS 보도를 통해서 이 정반대의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그 인양 예산도 일부 배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2018년 11월인데요.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요.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이 정부가 72정 탐색과 인양에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굉장히 질타를 했고요. 네. 특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유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국감장에 나온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당연히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72정 탐색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해양경찰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이 침몰한 72정 선체 탐색을 시작했고요. 예. 2019년 4월 그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이 침몰한 해경 72정 선체를 찾았습니다. 네. 이 무인 잠수정을 통해 영상으로 침몰한 선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선체가 발견된 곳은 수심 105m 지점, 기존의 문서에 나온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애초 예상했던 수심이나 위치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박까지 72점까지 찾았다 그러면 인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선체를 인양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당시 해양경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선체를 어떻게 인양해야 하는지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이 용역에서 5가지 방법이 제시됐는데 예. 최대 160억 원이 넘게 들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에 가족들이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이 해양경찰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해수위가 이 경비정 인양을 위해서 예산 205억 원을 증액해서 의결한 겁니다. 예. 저도 이때 정말 선체가 인양되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국회 예결이라든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 72정 인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백신 비용 증액 등의 과정에 이 72정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유족들은 뭐 그야말로 무너졌는데요. 대부분 슬퍼하셨고 뭐 격앙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무엇보다 가족들은 이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 굉장히 섭섭해했는데요. 네. 이후에도 예산 확보 노력은 계속 국회의 몫이었다는 게 유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왜 국가가 할 일을 국회에 미루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2020년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이 예산 확보 시도가 계속됐지만 네. 아직 뭐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72정이 바다 밑에 한 수심 몇 미터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수심 105m 지점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인양하는 게? 저희가 당시 해난 전문가분들에게 이 선체 인양이 가능한 건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 이 전문가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정도면 경비정 인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셨고요. 무엇보다 동해는 수중 시야가 좋고 상대적으로 조류가 없기 때문에 인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한국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수중 음파를 활용한 일명 사이드 스캔 소나나 뭐 무인 잠수정 등을 활용하면 정확한 침몰 위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60톤 정도인 경비정 인양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그 선체 그 실종 해경들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때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아마 또 겨울이었고 당시 이 선체 내부에서 근무를 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 곧바로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선체 내부에 갇힌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인양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또 실종자들도 선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정부에서 의지만 있고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정부는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020년부터 계속 예산 확보가 있었지만 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해양경찰 입장에서는 선체를 인양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절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 지금 2020년 이후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경에서 제일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배 대원들이니까요. 예. 해양경찰청은 말씀하신 대로 선배 대원들이기 때문에 유해 수습 등을 위해서
뭐 올해도 관련 예산을 신청하는 등 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계속 밝히고는 있는데요. 올해도 뭐 실제로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43년이라는 시간을 좀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유가족들 만났을 때 유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저희 취재팀이 뭐 17명의 실종 대원 가족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만나봤는데요. 네. 뭐 부산이나 충청, 울산이나 전남, 뭐 강원도 등 전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지친 상태셨고요. 네. 실종된 가족을 아직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실종대원의 어머니는 이 침몰 사고가 난 이후에 이사도 가지 않고 집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아들이 자꾸 꿈속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간다면서 언젠가 아들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예전 그 동네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셨고요. 강원도 강릉의 실종대원의 남동생분은 부모님 산소 옆에 실종된 형의 시신 없는 무덤을 만들어서 갈 때마다 펑펑 울고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43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종대원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돌아가신 상태고요.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80대 중반에서 90대 어르신 분들입니다. 제가 유가족분들한테 듣기로는 한 서너 명의 부모님들만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비장이 침몰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한테 남은 시간도 아직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6.25 전몰 장병이라든가 지금 호국 영령은 유해를 계속 지금 발굴하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72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한편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정부 여당 쪽 취재도 하시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인양의 의지가 있습니까? 뭐 정부 여당이라면 혹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정부 쪽 관계. 예. 일단 해양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배들의 대원 유해 수습을 인양하겠다고 굉장히 밝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72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유가족분들이랑 접촉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실은 오늘 오전에도 유가족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유가족분들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뭐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72정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명구 KBS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처럼 뜨거워진 지구에 양산을 씌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공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 어떤 건지 좀 개념이 낯설어요. 네, 지구공학, 영어로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대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기술적 성숙도도 그렇고 뭐 이게 진짜 도입됐을 때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최근 외신 보니까 다시 뭐 지구공학이 새 모멘텀을 얻었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구공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네. 뭐 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한다거나 네네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뭐 지구에 그늘막 씌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까? 어떻게 지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네. 지구공학은 이제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태양 저 에너지를 좀 어떻게 좀 줄여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지구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 우리가 그동안에 거죠. 산업개발 발전을 하면서 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그늘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 태양 에너지가 좀 덜 들어오면 될 텐데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 싶은데 이런 네. 이야기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나왔고 요새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최근에 나왔던 이제 좀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면 오늘자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우리나라 네. 이제 포스텍 연구진이 이제 연구에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네.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을 하면 2030년에 가면은 여름철에 북극에 이제 더 이상 얼음을 볼 수 없다. 네, 바다가 완전 열려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했고, 네.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는 이제 여름철 북극엔 얼음이 없을 거다. 네, 이런 연구 결과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난달 초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그 IPCC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그 보고서입니다. IPCC라고 하면 이제는 잘 아시죠? 예, 좀 익숙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이제 뭐 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고 예. 여기서 뭐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면 이걸 갖고서 뭐 국제 회의 때나 다 이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건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뭐냐면 이 보고서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발행 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1990년 1차 보고서가 나온 뒤로 지금까지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발행 주기를 보면 5년, 6년, 6년, 7년, 9년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보고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지난 3월 달에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그 보고서 나온 걸 보면서 내용도 내용인데 7차 보고서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지점에 서 있을까? 저는 약간 이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 주기를 감안하면 7차 보고서는 틀림없이 2030년 이후에 나올 거잖아요. 지금 9년 만에 나왔으니까 네. 역시 거의 한 10년 주기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IPCC 6차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2030년쯤에 우리 국제사회에서 약속하기를 그 지구 온도가 1.5도 넘지 않게 하자. 우리가 이게 약속이잖아요. 네. 그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했어요. 2030년에 네. 1.5도를 넘을지 말지 그게 네. 반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7차 보고서가 나올 때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걸 받아들게 된 셈인 거잖아요. 근데 반반이라는 건 좀 그래요. 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남은 우리가 2020년을 되게 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 동안 그냥 다음 7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 작성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뭐냐면 네. 그럼 이제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보고서 작성할 때 썼던 그 방법론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그걸 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또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네. 그 기본 데이터는 똑같으니까 네, 그걸로 네, 네. 계속 업데이트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자. 네네네. 그러면은 2023년 3년 올해 판이 나온 판이 이 6차 보고서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사실 6차 보고서랑 뭐 해봤자 뭐 길어야 3년 정도, 2, 3년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예. 사이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도 늘었고 평균 온도도 더 올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네.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탄소 예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5도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배출을 할 수 있는가 이산화탄소를 그 약간 허용치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6차 보고서 때는요. 우리가 이제 5천억 톤 정도 남았다. 5천억 톤까지 배출할 수 있다라고 그게 했는데 1.5도가 되는 지점이 된다. 네. 예. 근데 이제 몇 년 안 흘렀잖아요. 근데 예. 올해 요번에 나온 거에서 뭐 얼마 남았다고 했냐면 2천억 톤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 3년 만에 예. 3천억 톤 이미 써버렸고 예. 2천억 톤으로 2100년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2100년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지구공학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막 국제사회가 뭐 어떻게 해보자 선언도 하고 해봤자 이게
도저히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태양 에너지를 막아버리자 이런 건데. 아, 네네. 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성층권에 먼지 입자를 뿌려서 태양을 반사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다에 나가서 밝은 구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성층권 입자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화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왔는데요. 네. 우리 뭐 예전에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큰 폭발이 있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북반구가 여름이 없는 해로 이제 기록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짜 그런가 긴가 민가 하다가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화산이 이렇게 기온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할 때 화산재가 확 올라가는데 네. 그게 대기권으로 쭉 이렇게 퍼지니까 네. 햇볕이 들어오다가 먼지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못 네. 들어오더라. 네, 이제 그중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분출될 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산화황이라는 게 얘가 예.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얘가 이제 미세한 결정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다시 우주로. 네. 네. 그리고 여기 성층권은 되게 안정적인 구간이어서 이산화황이 몇 년 동안 머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비행기를 높이 띄워서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뿌리면 기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바다에서 아까 뭘 뿌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뭐 구름 맞습니다. 만든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는 비슷한데요. 네. 이건 이제 바다에다가 배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제 막 가다가 바닷물을 이제 위로 아주 지상으로 쫙 이렇게 뿜어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거예요. 스프레이 같은 걸로?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하늘에 쫙 뿌리면 바닷물에 이제 물은 증발을 할 거고, 그럼 소금이 결정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소금 결정에 태양 복사를 또 이렇게 막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소금 결정 자체가 응결핵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이제 수증기만 있다고 구름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응결핵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구름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이제 구름 색깔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색은 입자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적절히 우리가 잘 사이즈를 만들면 굉장히 그 햇빛을 잘 반사시키는 하얀 구름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지금 뭐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출될 테니까 결국 1.5도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태양빛을 차단하는 거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런 기술을 실용화해보자. 네.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이런 효과만 있을까요? 이게 지구를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또 괜히 이런 기술 믿고서 감축 노력 안 하고 할까봐 이게 굉장히 그것도 되겠네요. 논란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구 평균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는 기온이 오를 수가 있고 또 그렇죠. 우리가 온도를 컨트롤하면 이게 또 물의 순환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막 극한 가뭄, 어디는 막 폭우 막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국제 또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주저주저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 메이크 선셋이라고 하는 미국 지오 엔지니어링 스타트업이에요. 지구공학 기업이죠. 네. 근데 이 기업이 멕시코에서 풍선에다가 이산화황 그 몇 그램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보낸 거예요. 예. 작년 4월에 실험을 했는데 연말에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다가 뭐 허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안 하고 니네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공학 실험 금지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당사국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네.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어떻게 통보도 안 하고 우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는 왜 이런 걸 했을까? 네. 이제 뭐 이 논란이 되고 나서 한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국 뭐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밀착 취재한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뭐 장비도 진짜 어떤 기업을 차리기 위해서 막 했다기 뭐 설비 투자라거나 한 것도 없고 뭐 네. 홈디포나 월마트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사온 거예요, 장비도. 그리고 막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1g의 성층권에 주입하면 이산화탄소를 1톤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신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10에 사라. 이렇게 쿨링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걸 팔아요. 뭐 클라우드 펀딩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누가 살까 싶은데 지구의 날에만
그 하루에만 120개 크레딧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실험에 썼던 그 풍선 조각도 막 99개로 나눠서 개당 99달러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황당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네. 어쨌든 간에 지구공학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돈을 쫓는 수많은 창업가한테 이게 굉장히 솔깃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도 막 지구공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 한 과학팀을 후원을 해서 네. 이 팀들이 실제로 스칸디나비아에서 2021년에 실험을 하려다가 그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국제적인 어떤 기준도 없고 그 기준을 누가 만들지 이런 것도 전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럼 몰래 먼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실험만 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선셋 같은 곳에서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회사는 참고로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실험을. 네. 미국 정부가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워낙 거시적인 거잖아요. 지구 우리가 날씨 아무리 예측한다 그래도 예측도 안 되는 건데 그 네. 지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어딘가는 이게 극심한 부작용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자본이 먼저 밀고 들어오기 전에 뭔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좀 허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쵸.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각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와 서해오도 10에서 50,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남부, 경북 북부 내륙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충북 북동부와 경북 북부,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광주 19도 등 전국이 16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에서 32도로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5도, 습도 7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인 가루베 쿠미코 씨는 한국 드라마 열혈 팬입니다. 박해진 배우를 가장 좋아하지만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김남길, 조승우 배우에게도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큰 맘을 먹고 김남길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들떠 있어야 할 가루베 씨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뇌성마비 장애가 한국 여행에선 뛰어넘기 힘든 커다란 장벽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 둘째 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 온라인으로 장애인석 예약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석 예약과 할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는 수 없이 한국 지인의 도움을 받아 코레일 측에 전화로 문의하니 현장에서 발권하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일 표가 매진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뮤지컬 공연장도 휠체어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예약해야 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인 지인 도움으로 공연장 측에 연락을 취했는데 장애인증이 없으면 할인을 못 해준다는 답을 듣고 현재 할인은 괜찮으니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만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무사히 서울행 열차를 탄다 해도 문제입니다. 미용 의료 중개 플랫폼에 일본인 손님을 환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피부과를 찾아가려고 연락했더니 휠체어 안내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직원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군요. 급기야 일본에서 출발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가루베 씨는 평정심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중순 항공편을 예약하며 항공사 측에 휠체어 이용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답이 없던 항공사가 갑자기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무성의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화가 난 가루베 씨가 언론에 알리겠다며 항의한 뒤에야 출발을 사흘 앞두고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전한 신문은 출발 사흘 전 한국행이 확정된 가루베 씨가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루베 씨, 그는 과연 내일 무사히 한국행 비행편을 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있을까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길이 끝없이 뒤엉켜진 위로일지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무엇이 우릴 또 멈추게 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 헤매이게 하여도 묵묵히 함께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 다를 수 있을까 이랬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동률의 동행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성의 없는 답변에 답답하고 화가 났을 그분께 대신에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한국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저도 꼭 내일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즐겁게 여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엄혜령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지니고 유학원을 운영하는 제 오라버니는 미국 여행이 한국 내 이동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높고 험한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일본도 그렇다고 하네요. 일본도 한국보다 훨씬 이동이 편하고요. 사실 불편을 별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저도 이제 가서 봤지만 버스 우리처럼 저상 버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물론 가본 데만 그랬던 게 있는데요. 근데 저상 버스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이렇게 보이면 그냥 버스가 멈춥니다. 정거장에서 멈춰서 운전기사분이 뛰어나옵니다. 나와서 그 휠체어를 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 앉아있는 승객한테 피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냥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석 접어서 휠체어 고정하고 그리고 다시 뛰어서 버스 좌석까지 운전석까지 와서 그리고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상버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상버스
있어도 불편해가지고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자꾸 그게 떠올라서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문자 주신 거 보면서 이게 우리는 이 당장 시스템의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를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꾸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 얘기가 길었네요.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탐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어요. 네, 2023년에 6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월 전망치가 1.6%였는데 네. 그거보다는 0.1%포인트가 낮은 1.5%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민간 소비는 회복이 되지만 민간 투자는 고금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소 부진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수요가 둔화가 됐고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 맞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좀 틀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 소비와 투자의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런 내수의 부담을 넘어서서 그 부담을 상쇄해서 내년에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건 또 이제 가봐야 아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늘 문제였는데 기존의 전망치보다 요거는 0.2%포인트 떨어진 3.4%로 예측을 했고요. 내년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가 오른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한동안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물가 때문에 금리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는데 뭐 더 많이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권고를 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취업, 재취업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당부죠. 예. OECD 보고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조목조목 한국 사회에서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OECD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고서를 한번 좀 보실 게 있으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 올렸어요. 네,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일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3월과 같은 2.9%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그 개선 흐름은 좀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네.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OECD와 세계은행 모두 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약간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OECD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4%로 예상을 했는데요. 3월 달에 예상치가 5.3%였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상향 조정을 한 수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 성장률은 종전의 4.9%에서 0.2%포인트 올려서 5.1%로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그 수요에 굉장히 기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네, 이익을 지금 못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OECD에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든지 네. 긴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나 신흥국의 불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꼽은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네, 너무 이게, 못 미치는 모습이죠. 이게 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내년 물가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높을 거다. 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더 오른다고 하면 국민들 위축될 수밖에 상황은 없잖아요. 이제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하여튼 고민들을 특히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예. 됩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자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살해 이유가 일기장을 버려서라고요? 네. 부친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오후 8시 54분 안양시 만안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해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라고 신고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일기장을 버려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다른 범죄 경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이게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건가? 일기장 버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친족 간의 살인을 저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산 그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왜 이유가 되나?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심지어 거긴 초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면목동 살해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지난달 28일에 밤에서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지하 2층인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범행 직후에 체포가 됐지만 이틀간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에 영장심사를 받고 나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시신을 숨기 직전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보면 29일 지난달 29일이죠. 0시 18분께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서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폐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함께 살던 모친이 그날따라 자리를 비우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폐장애 3급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이 지하 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 이렇게 주민 신고가 이어지면서 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시가 그 울산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대한민국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인 흉상을 건립하겠다. 네. 울산시장이 이렇게 밝혀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누구 흉상을 어디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2024년 8월까지 기업인의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할 방침인데 조각할 인물로는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죠. 네. 이제 울산이니까. 그리고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의 고 신격호 회장 등이 명예회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흉상 높이가 한 3, 40m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네. 게다가 그래서 예산이 아마 한 2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2차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러면서 시의회에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설치되는 부지가 구릉지인데다가 예. 흉상의 아래에 기단이라 해서 받침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30-40m 높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네, 그러니까 국도 24호선하고 울산 고속도로 울산 관문에서 어디서나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조형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의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역대 미국에. 대통령 예. 4명 얼굴인데 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에 이 지역의 거점 기업이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예. 울산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이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 250억 원을 지원 없이 오롯이 울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죠. 어떤 일이든. 그런데 최소 250억 원어치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흉상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관광 수입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네. 김두겸 울산시장 말대로 그로 인해서 흉상을 세운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든지 뭐 해당 그룹의 총수들이 부친의 창업주 얼굴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할 텐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것 때문에 울산에다가 투자를 한다?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네. 우선 시의회 결정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될 텐데요. 우선 반대 입장은 여권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진보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당 울산시당 그리고 시민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 건립하면 안 된다라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상 제작을 반대하는 울산 시민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공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만큼의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시민 동의 없이 특정 재벌 총수를 울산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모르고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재벌 총수 기리는 사업에다 250억 원 추경 예산의 88%를 쓰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네. 예산 분배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도시가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울산시 의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의 얘기를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과연 정말 이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런지. 예. 아니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요. 지금 그 후계로 지금 3, 4세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그 기업 총수들한테 부친의 상을 창업주의 상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은 그 기업들도 같이 좀 만약에 꼭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네. 비용 부담 같이 해서 울산을 뭐 일종의 상징화하는 이런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도 참여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렇게 덜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견 수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결정적으로 사실 이 기업들이 뿌리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산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일부 표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앞으로는 침획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하천, 강 이걸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다가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네.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 그게 금주구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
어떤 지역이 금주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 지금 이제 흡연하는 거랑 약간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인데 거기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금주구역 지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2021년 6월부터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조례가 나왔으니까 시의회 상정이 돼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공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조례는 어쨌든 그 근거하는 법률이 있어야지 네. 제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근거 법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왜 뭐 그것도 못하게 해? 이런 반발 여론도 있을 법한데 네. 2021년 4월에 그 한강공원에서 숨진 손정민 씨 사건 때문에 그때도 네. 한강변에서 술 먹는 거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을 포함해서 공공장소에서는 금주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9월에 공개한 공공장소 금주에 대한 온라인 시민토론 결과를 보면 359건의 의견 중에서 195건, 54.3%가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했고요. 반대 의견은 34.2%인데 그중에서 9.7%가 그럼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만 못 마시게 절충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네. 숫자로만 보면 찬성하시는 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주구역으로 한강공원을 지정하다라는 조례를 검토했는데 그때 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다고 해서 한번 물러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면 그래 볼 수도 있죠. 네. 사회적 의견이 그렇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막막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소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네.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파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됐잖아요. 예. 최근에. 근데 항공사 홍보 문구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도 헛수고하셨습니다. 네? 땡땡땡으로 떠나세요.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여름방학 때 여행 갈 수 있는 여행단을 모집하는 포스터에 이번 학기 헛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 안 좋아서 다시 이제 철거하고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6월 초에 인스타그램에 청주공항에서 국제 선취형을 기념하면서 여름방학 중에 해외로 떠날 대학생 여행단을 모집한다는 이벤트 공지였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나트랑, 타이 방콕 중에서 한 개 도시를 갈 수 있는 청주발 국제선 무료 항공권을 추첨을 통해서 대학생 4명한테 주는 이벤트인데요. 네. 거기에 이번 학기도 헛수고하셨습니다. 땡땡땡으로 떠나세요. 항공사 이름입니다. 네. 그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왜 헛수고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왜 그것을 넣었는지 다 헛수고하진 않았을 텐데 네. 힘들게 과제하는데 포스터 보니까 힘 빠지고 기분만 나쁘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게요.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밈으로 종종 사용이 되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학생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벤트 참여 인증하는 댓글이 한 1,800여 개가 달렸는데 다시 뭐 논란이 되니까 포스터를 철거하고 제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어 한두 개가 이렇게 기업 이미지 이런 데 그럼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 관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아, 네. 지난주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 사의를 표한 윤범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사표가 수리되어서 의원 면직 처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윤 관장은 지난 2019년 20대 관장으로 취임해서 3년의 임기를 마친 뒤에 22년에 21대 관장으로 재임명됐습니다. 임기는 사실 2025년 2월까지로 1년 반 넘게 남아 있었는데요. 네. 조기 사퇴의 뜻을 밝혀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됐죠. 윤범무 관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이기는 하고요. 네. 미술계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최근에 있었던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로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문체부가 지난 10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올해 초에 그 결과로 16건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시정 및 경고주의를 통보를 한 바가 있어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렇게 부처에서 감사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밑에 산하기관들 굉장히 괴로워요. 맞아요. 받아봐서 저는 알아요. 아, 그러시군요. 준비 다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은요. 그 작품 수집 관리 규정과 작품 수집 세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규정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작품 수집 규정 제5조에서 수집 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 및 학예직이 선정하는 50위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안권자의 조건 자체를 좀 축소를 하기도 했고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를 11명으로 대폭 줄인 건데요. 네. 사실 50인 이내가 규정이라면 11명인 것도 규정을 어긴 건 아니죠, 사실상. 네네. 그런데 또 이제 한편 인원이 반대로 늘어났다면 뭐 지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품 구입 과정에서의 이제 좀 투명성이나 혹은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외부 전문가의 일반 구입 제한이 2020년에는 72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21년에는 8건, 22년에는 34건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양성 확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나 아니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네. 이게 이제 감사 결과였었고 감사 네. 결과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네. 감사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네. 관장이 그만뒀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 국공립미술관 관장이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 근 20년 동안에는요. 임기를 채운 관장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 중에서 임기를 채운 사람은 지금까지 한 8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 20년 동안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김윤수 관장이 자체 감사 후 해임되었고 2009년에서 2021년까지는 배순훈 관장이 국정감장 후에 자진 사퇴.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2012년에서 15년에 정영민 관장도 해임이 되었고요. 15년에서 18년에는 첫 외국인 관장이었던 바르토메우 관장이 유일하게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9년에서 23년 윤범무 관장이 첫 번째 임기는 채웠지만 네. 두 번째 임기는 이 국정감사 후에 중도 하차를 하는 상황이 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 미술관장의 국정감사 후 중도 사퇴가 사실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미술가나 미술 이론가들이 관장으로 임명을 되다 보니까 네. 미술계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치나 법에서 최우선시하는 가치가 좀 충돌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애초에 철학과 개념이 중요한 미술은 정량화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정치계에서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최우선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그럼 좀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림을 샀어요. 네. 좀
그 비싼 그림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샀는데 그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가 네.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작품 구입 그 가치평가위원회와 네. 가격자문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선에서 이런 정도가 좋다 하는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맞는 거냐라고 한다면 또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말고는 사실 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죠. 윤범모 관장은 사실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회의 초대 학장을 맡기도 했고요. 이 뜻은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연구해서 그 가치를 알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구를 했었는데 네. 공무원으로서는 서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비교가 돼요. 발레리나 네. 강수진 씨 지금 네. 국립발레단 단장이잖아요. 네. 사연임했어요, 거기는. 아, 그런가요? 네, 2014년에 국립발레단 단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도 그 고위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발레 씨는 잘 몰랐는데 한번 그쪽도 알아보고 볼 점들이 아니요. 있는지 봐야겠네요. 근데 미술계도. 그러니까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네. 미술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발레 쪽하고는 그러니까 미술 분야하고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문화예술이 차지하고 있는 덩치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기관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인데 네네. 왜 미술계는 이렇게 너무 관장이 자주 바뀔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미술관 관장은 보통 어떻게 뽑습니까? 우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직위는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급에 속합니다. 경력개방형의 직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네. 임명이 아니라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발 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공개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라고 한 건데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요. 미술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혹은 박사학위 소지 후 7년 이상 재직한 경력 혹은 미술관 등 국내외 문화기관의 관리 및 경영과 관련한 5년 이상의 경력 혹은 비엔날레 등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에서의 10년 이상의 경력 등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좋은 관장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이 자격 요건은 좀 무의미하죠. 이건 가장 공식적인 공고에. 기본이니까요. 어찌 네. 보면.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관장이 되기 위한 환경으로 애초에 3년의 임기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있죠. 테이트 네, 모던. 발전소를 네. 미술관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곳의 경우에는요. 니콜라스 세로타라는 관장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28년요? 네, 그럼 네. 몇 년임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러게 10년임을 말입니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국립미술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을 국공립미술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테이트는 국가미술관은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완전 살인미술관도 아닌데요. 네. 테이트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의 문화미디어 스포츠부의 후원을 일부 받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관이다 보니까 네. 정체성 면에서는 국가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민영미술관과 비슷한데요. 28년간 역임했던 테이트의 세로타 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 테이트는 영국의 국립미술관이자 공공미술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책적으로 실제로 정부 기관은 아니긴 하지만 예. 이제 국가미술관이다. 되게 공공성을 띈 미술관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요. 예. 내가 관장으로 취임한 1988년에는 예산의 80%를 정부에서 받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뷰가 이렇게 퇴임하기 직전인데 네.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 30% 이내다. 나머지는 개인과 기업, 재단의 후원을 받고 직접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테이트의 행보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미술관 경비는 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예산을 80%에서 30%까지 줄인 것을 보면 미술관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CEO처럼 오랜 기간 호흡하면서 장기간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년의 임기 속에서는
앞으로의 그러니까 초반의 1년은 지난 관장이 벌려놓은 프로젝트를 좀 수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네, 예산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네, 보통. 여기만 기간 동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단기간 반짝하는 프로젝트만을 위주로 진행하기가 좀 쉬운데 장기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상황상 환경상 쉽지는 않은 실정이죠. 좀 부러운데요. 잘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관 운영에 자율성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미술관은 누구 개인의 소유는 아닌데 네. 이건 공공의 소유라고 두고 네. 그렇지만 자율성을 주고 나니까 다른 데서 후원금도 모집할 수 있고 정부는 네. 거기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근데 생각이 그게 갑자기 어떤 게 드는데.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정부의 네. 자금을 80% 받다가 네. 30%만 받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건지 혹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적게 받게 된 건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운 네.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 미술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럼요. 네. 근데 미술관의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서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곳이요. 테이트 모던의 사례를 우선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제 그 미술 기관도 여타 행정기관들과 이제 동일한 운영 방식을 가져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테이트 사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전시 기획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 전부터 어떤 전시를 할지 정해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고려할 대안은 없을까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테이트 미술관의 사례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좋은 사례 같은데 테이트가 총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원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테이트 모던이죠. 예. 하지만 테이트 모던 이외에도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라고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테이트 모던이 개관한 지 그렇게 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건 알고 계세요? 네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제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설명해 많이들 주시면 될 굉장히 것 같아요. 예. 오래된 기관, 정통적인 기관이라고 국가산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네. 테이트 모던은 2000년에 5월 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1년에 문을 닫은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재단과 함께 손잡고 현대미술관으로 변용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공사 기간만 8년. 네. 대단하군요.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이제 짧은 임기로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테이트는요. 울프 올린스라고 하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테이트 모던 갔다 왔어요. 갔다 네. 와서 이렇게 개관한 지 한 4-5년 한 6년쯤 지났을 때 네네. 가서 보고 와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국내에서도 그걸 많이 본떠와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주의 연초 시장 제조창이나 보형. 이런 네네. 것들을 바꿔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미술관의 블렌딩이라는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테이트 모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글로벌 뮤지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뮤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브랜드 혹은 이제 막 프랜차이즈 같은 뭐 이를테면 네. 구겐하임도 예. 구겐하임 뉴욕도 있지만 구겐하임 두바이도 있고 구겐하임 뭐 어디도 있고 예.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듯이 그렇게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 뮤지엄인데요. 울프 올린스가 이 테이트의 리브랜딩에 대한 목표를 삼았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관한 것만큼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즐거움도 중요하다. 라고 밝히면서 그 경쟁 상대로는 다른 미술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쇼핑몰을 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때 리브랜딩 할 때 진행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트는요.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은 2000년에 생겼지만 네. 테이트라는 그 이제 갤러리 원래는 더 테이트 갤러리라고 불렀고요. 네. 이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리브랜딩을 하면서는 그냥 테이트라고 부르자. TATE 이렇게 4글자만 쓰도록 다시 말해서 앞에 정관사 더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네. 로고의 사용이나 패키징, 유니폼, 뮤지엄샵의 굿즈들까지 보통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규정을 갖췄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의미 있게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전시 스타일입니다. 기존에는 빼곡하게 작품을 넣어서 붐비는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듬성듬성하게 이제 여백을 주면서 밀도가 낮게 작품을 전시하는 스타일까지도 이게 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채택을 했다고 해요. 네. 또 전시에 가보면 전시 서문 같은 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학술적이고 어렵게 써 있었는데 훨씬 대중 친화적이고 쉽게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시 뭐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보다 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방식,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식 같은 면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덕분인지 테이트 모던은 개관한 지 1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009년 기준으로는 구겐하임 뉴욕의 관람객이 약 120만 명이었고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이 260만 명이었는데 테이트는 47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고 하니 이제 대단한 성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잘하고 네. 또 작품도 좋은 것들 많이 갖다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네. 많이 보러 가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좀 근데 부러운데요. 또 뉴욕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뉴욕보다도 이제 훨씬 잘 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면모에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발현을 했을까 궁금한데 네. 때로는 그래도 테이트는 영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는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도 네. 테이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는 배울 점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이트 모던이 2000년 이렇게 2000년에 개관을 했지만 예. 실제로 테이트 재단의 시초는 1897년입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테이트 갤러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건 1932년부터인데요. 예. 세계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던 이런 미술관을 2000년에 리브랜딩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인데요. 세계 3대 미술관 하면은 테이트 그리고 모마, 퐁피두 이렇게 보통 뽑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3대 미술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 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통상 연구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국립미술관에 브랜딩이 필요할까? 사실 필요하다. 이제 좋죠. 하면 좋겠죠. 네.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또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미술관에서 전시 연구가 아닌 브랜딩을 하는데 비용을 쓰는 게 옳은가? 가능하긴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국민 정서상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좀 너무 무미건조하게 국립미술관 이렇게 하지 말고 미술관 네. 이름을 좀 지으면 안 돼요? 저희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도 이제 모카라고 영어로 뭐 하면 브랜드 MMCA 그럼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브랜드를 그렇기도 합니다. 브랜드화해서 뭔가 좀 미술관의 색깔들을 각각이 가져나갈 수 있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는 국립미술관이 말씀이세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개 무슨 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서울관도 있고 덕수궁관도 있고 과천관도 너무 있기도 재미없잖아요.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좀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네. 아까 예산 말씀도 하셨지만 재정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테이트가 정부 자금을 80%에서 30%로 줄였듯이 우리나라의 국공립미술관도 이렇게 학술적인 연구 이외에도 미술관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요. 잘 만들어 놓은 전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재정 자립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예전에는 일 때문에 오거나 근처에 다른 나라에 왔다가 겸사겸사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가까운 아시아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로 멀리서도 한국의 문화 자체를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 좋아서 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확연하게 많아졌어요. 네. 물론 그 관심은 K-팝 등 대중예술 분야에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한 나라의 문화 자체가 매력적이게 되면 대중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편 이런 미술관 경영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좀 적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K-팝 보러 왔다가 공연 네. 보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밥도 오면은 먹고 꼭 잠도 유명한 자고. 뮤지엄도 한 번씩 그러니까요. 가고 혹은 전시를 안 보더라도 근처에라도 가잖아요.
다 우리가 막 네. SNS로 자료 찾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가지고 가볼 만한데 어디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똑같이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키운 미술관 하나가 네.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테이트 미술관 세로터 관장은 네. 원래 경영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술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술사학을 전공한 미술사학자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으로 전과를 하기 전에 경제학을 전공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커리어는 옥스퍼드 현대미술관 관장,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 관장 등 미술에 관한 것으로 이제 계속 커리어를 꾸리기는 했지만 네. 경제학을 배웠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경제학과를 갔던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이 경영적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술사학자지만 경영에 대한 좀 마인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 정도면.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오늘 테이트 얘기만 했는데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도 지금 현재 있는 관장이 글렌 로리라고 하는 관장이거든요. 네. 글렌 로리 역시 미술사 학위를 받은 미술사학자지만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대표적인 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큐레이터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하던 구조에서 큐레이터를 관리하는 상위 큐레이터 직급 이제 신설을 해서 네. 관리자 구조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또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보강해서 큐레이터들을 지원하게 만들면서 큐레이터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조직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PS1이라고 하는 현대예술 전문센터를 인수해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미술관 경영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기업과 같은 이제 기업 경영과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글렌 로리 관장도요. 네. 1995년에 처음 관장으로 임명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28년이죠. 세로타 비슷하네요. 관장도 28년이고 모마의 글렌 로리 관장도 28년째인데 세로타 관장은 이제 그만뒀고 네, 이제 지금은 이 사진으로만 나와 있고 네. 글렌 로리 관장은 이제 아직도 현역이죠. 실제로 계약상으로는 25년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또 연임을 할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글쎄요, 이렇게 전문성을 존중해주면서 네. 예산을 지원해주고 좀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라. 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관장이 그러니까 이제 예산 부분을 떠나서 30년 가까이 역임한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역임자가 했던 것들을 내가 이어서 하거나 다른 면모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걸 노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하나의 정체성을 네네.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같은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번 22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누가 되었든 임기를 모두 채울 뿐만이 아니라 예. 꽤 오랫동안 좀 역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이제 발레 쪽 이야기를 예, 예. 하셨듯이 예. 네, 그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관장 바뀌면 또 막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돼. 맞아요. 네, 또 일 스타일에 다시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관장 바뀌면 또 다시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예술 분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행정기관과는 드네요.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행정기관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8길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